지나간 것은 언제나 그리워지리니. 정세진. 2007년 1월 뉴욕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심란한 마음을 달래던 순간 흔하게 들어왔던 시가 가슴에 꽂혔다. 저녁 6시를 알리는 음악 프로그램 시그널과 함께 DJ가 읊조린 푸시킨의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 첫 구절을 지나 다다른 지나간 것은 언제나 그리워지리니. 이 마지막 구절이 왈칵 울음을 쏟게 할 정도로 강렬하게 다가왔다. 솔직히 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남긴 글이나 말을 외우고 기억하는 것을 억제하는 기제가 항상 작용해 왔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단단한 마음이 무장해제된 것이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날까 좌절하고 번민하고 힘겨워했던 적이 많았다.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경험들이 나를 부정적인 생각 속으로 몰아넣기 일쑤였고 마음을 다잡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걸어 나가다가도 또다시 돌부리에 걸려 굴레 속으로 돌아오곤 했다. 몇 년이 지난 일기장을 봐도 똑같은 고민에 휩싸여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는 주저앉아 울고만 싶었다. 그렇게 내적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 홀로 떠난 날 지나간 것은 언제나 그리워지리니 라는 구절을 들었다. 동시에 울컥 밀려든 그리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다. 이후 뉴욕 맨하튼 고층 빌딩 사이 구석구석을 홀로 걸을 때마다, 밤잠을 청할 때마다 숨 쉴 틈 없이 이어지던 일상과 종착점을 찾지 못했던 고민들, 후회만 가득했던 경험들이 눈물을 핑 돌게 하는 아련한 추억으로 다가왔다. 일에만 집중하던 나를 묵묵히 지켜봐주던 친구들, 예민한 기운을 웃음으로 받아줬던 동료들과 가족들, 나라는 사람을 똑바로 보게 해준 연인들,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모두 그립고 사무치게 보고 싶었다. 6월의 어느 날 굴곡 많은 인생을 살다가 40대에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여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삶을 그린 영화를 보면서 또 한 번 살아있다는 것이 안겨주는 경험과 번민들을 곱씹어보게 되었다. 그녀의 노래처럼 지나온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으리라. 푸시킨의 시처럼 아무리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경험일지라도 결국 그리움으로 남으리라. 삶이 주는 희로의 애락을 소중하게 껴안자고 다짐하게 됐다. 하지만 또 모른다. 언제 이런 다짐을 잊을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칠 때면 다시 어두운 생각 속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되뇌어야지. 지나간 것은 언제나 그리워지리니. 대들보 잘라 석가래 만들려나. 고정욱. 멋모르고 들어가 내가 다닌 국문과에는 별칭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굽는과. 문학 공부를 하면 밥을 굽는다고 해서 생긴 웃지 못할 자조적 별명이었다. 작가가 되겠노라고 뜻을 세운 건 대학 2학년 무렵이었다. 소설가가 되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생각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과정을 거쳐 박사 과정을 수료할 즈음
결혼까지 해서 가장이 되었다. 대학에 강의를 처음 나가 받은 강사료가 10만 원. 어느 코에도 붙일 수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 돈이 생전 처음 번 돈이었다. 그 누가 말했던가 문학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거기에 나는 한마디 덧붙인다. 멀고도 험하니 웬만하면 가지 말자고. 이어지는 궁핍과 남들보다 처지고 있다는 초조함이 그 무렵의 나를 고통스럽게 했다. 왜 안 그러겠는가? 남편이라는 자가 하는 일은 오로지 책 읽고 글 쓰고 시간 되면 2-3시간 강의하러 대학에 나가는 일뿐이니. 연한 박지원의 허생전이나 양반전에 나오는 초라한 서비의 꼬락서니가 바로 내 꼴이었다. 아내는 돈 못 번다고 투정 한 번 하지 않았지만 생활고의 한판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 무렵 첫 아이를 낳았는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라 일반 의료수가로 병원비를 치러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아내는 급성 간염에 걸려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건 고사하고 아이 우유값과 기저귀 살 돈조차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나이 30을 넘긴 자로서 느껴야 하는 자골감과 비애는 필설로 다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다 아내가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고 나니 점입 가경에 사면 초가였다. 궁여지책으로 나는 동료들이 하나 둘 하기 시작하는 중고생 과외 지도를 해볼까도 생각했다. 할 줄 아는 거라곤 공부밖에 없으니 그것을 이용해 경제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생각한 것이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박사 과정도 수료했으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그런 내 생각을 꿰뚫어본 교수님의 말씀이 뇌리에 와 꽂혔다. 대들보 잘라 석가래 만드는 법 아니네. 그 말을 듣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난 처음부터 가려 했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었다. 어렵고 힘든 줄 알고 시작한 일이었다. 그런데 잠시 힘들다고 새길에 한눈을 팔려 했다. 결국 둘째 아이는 낳던 해에 나는 박사학위를 받고 작가로 등단할 수 있었다. 그해 나는 당당히 부모님의 모든 지원을 끊고 한 사람의 독립된 가장으로 자립했다. 내 나이 32살 때의 일이다. 오늘도 나는 작가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다. 그때 교수님의 그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아마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소중한 젊은 시절을 낭비해 전혀 생각지 못한 길을 서성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간에게 주어진 열정과 시간은 분명 한정되어 있다. 그걸 낭비하지 말라는 금어는 지금도 내 가슴에 소중히 남아있다. 지도자는 존경을 받아야 한다. 박노준. 코치박. 지도자는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1999년 12월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매츠팀에서 코치를 하던 내가 야구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할 때 당시 매치팀의 감독이었던 바비 밸런타인 감독이 해준 말이었다. 그는 미국과 일본에서 통산 1500승 이상을 올렸고 세계 야구계에서 야구 이론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적 명장이다. 1997년 현역에서 은퇴하고 야구 유학길에 올라 매치팀의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까지 거치면서 정말 많은 야구 이론과 기술을 배웠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은 야구와 관계없는 밸런타인 감독의 이 한마디였다. 내가 야구를 배울 때만 해도 감독이나 코치의 지시는 법 그 자체였다. 특히 지도자와 선수 간의 상하 관계는 대단히 엄격했고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배웠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이런 지도 방식의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당장 앞에서는 이해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거나 또 잔소리를 한다고 투덜거리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서로 간의 신뢰는 무너져 있고 존경하는 마음은 아예 없었다. 이렇게 되면 코치, 선수, 팀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얼마 전 모 종목의 지도자가 야구 배트로 선수를 구타해 영구 제명당했다는 기사를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3건이나 연속해서 이런 기사가 났는데 알려지지 않은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코칭 스태프과 선수 간의 관계는 상하가 아닌 수평 관계이다. 그렇다고 규율이 없다거나 코칭 스태프를 대하는 선수들의 태도나 자세가 불손한 경우는 없었다. 어떻게 하기에 선수들이 스텝을 부모 대하듯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일까 하고 살펴봤더니 코칭 스텝이 먼저 선수들에게 몸과 마음으로 베풀기 때문이었다. 감독부터 전 스텝이 우리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종의 신분이라는 자세로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한다고 말했다. 그랬다. 항상 코치들은 선수들이 클럽하우스에 나오기 2시간 전에 미리 나와 미팅을 하며 선수 하나하나를 거론하고 세밀하게 챙겼다. 특히 부상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미팅이 끝나면 운동장을 정리하고 구장에 연습기구를 설치한 뒤 선수가 부르면 언제든지 도와줄 자세로 대기하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타국과 다른 주에서 비행기를 몇 시간 이상 타고 온 선수들이기에 부모같이 자상하게 대해주었다. 서로가 존경하고 아끼는 관계가 되어야 코치가 선수에게 어떤 기술을 전수하고자 할 때 금방 받아들일 수 있고 선수의 성장 속도 또한 빠르다. 어릴 때부터 기혼자가 생기는 AA-나 AAA까지 선수들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야구를 배우며 성장하기에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도 코칭 스텝에게 공손하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 분야는 다르지만 이는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예와 도가 무너져가는 요즘 누군가에게 존경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약간의 손해를 본다는 자세로 초지일관 모두를 공손하게 대한다면 모든 사람은 겸손한 당신을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존경할 것이다. 낙이 분류 A 불 B 최불암 1967년 KBS에 입사하면서 시작된 TV 드라마와의 인연이 어느덧 40년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 인생은 연극이고 인간은 배우라는 말이 있지만 나처럼 무대, 스크린, 브라운관을 통해 수많은 타인의 삶을 대리하며 살아온 인생은 참 흔치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돌아보면 나의 40년 배우 인생에는 분에 넘치는 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다. 1968년 연극 환절기로 1974년
TV 드라마 한백년으로 1979년은 영화 달려라 만서가로 그 분야의 가장 큰 상을 하나씩 차지했다. 그런데 그중 문득 연기는 하나지만 영화나 TV 중 어느 하나는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사반장이 10년째 접어들어 있었고 전원일기가 막 시작할 때였다. 박 반장이 김 회장과 오버랩 되고 믿음직한 맏형, 속 깊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형성될 쯤 나는 스크린을 벗어나 브라운관 속에 머물기로 결심한 것이다. 연극, 영화, 드라마 분야를 떠나 내 가슴 속에 오래 머물고 있는 작품들이 몇몇 있지만 그 중에서도 1978년 출연한 유연목 감독의 영화 무는 나를 예술가의 덕목에 눈뜨게 했던 작품이다. 무는 파상통에 걸린 가야금 명창우단 선생과 그의 딸 그리고 그 딸을 통해 우리 가락을 알고 싶어하는 일본인이 만들어내는 스토리였다. 내가 가야금 명창인 우단 선생을 연기했고 일본 아악기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작곡가이자 명연주자 역은 배우 박근영이 맡았다. 배우 방희가 우단의 딸로 출연했는데 그녀는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다가 그 가락을 알고자 하는 일본인을 만나게 된다. 가야금을 누구에게 배웠느냐는 그의 물음에 딸은 아버지에게 배웠는데 아버지 당신은 연주를 못하고 말로만 가르치십니다. 라고 대답한다. 결국 그 일본인은 제주도까지 찾아와서 우단에게 가락을 가르쳐달라고 청하지만 일제에 핍박당하던 파상풍에 걸린 노인은 더 이상 악기를 다룰 수 없다고 거절한다. 사실 우단은 비전된 우리 가락이 일본에 전수될까 두려워 손을 못 쓰게 만들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결국 우단은 어렵게 찾아온 일본인 앞에서 손가락에서 피가 흐르도록 한국을 연주한다. 그리고 낙이 불류, 에이 불비라는 공명을 담뱃갑 종이에 낙서처럼 써준다. 충격을 받은 일본인은 이 쪽지를 가지고 한라산에 있는 산정으로 가서 자살을 한다. 이 얘기는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에 접목한 것이라고 들었다. 낙이 불류, 에이 불비. 즐거워도 속되지 마라. 슬퍼도 비탄에 빠지지 마라. 영화 속에서 우리 음악은 일본의 음악과는 달리 은유와 여백이 있는 음악으로 그려졌다. 곧장 귀에 꽂히는 음악이 아니라 황토벽에서 걸리고 그 가지를 돌아 또 나무 끝에 걸리고 그렇게 흘러가다 다시 돌담에 걸리며 담장에 걸린 후 바람결에 잦아들어 흩어지는 음악이 바로 한국의 음악이라는 메시지를 신라시대 가야금의 비조 우르게 말을 빌려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이 영화 이후로 솟구치는 감정을 내면으로 정제해야 하는 슬픔을 끌어안는 연기가 내 목표가 되었다. 그래서 낙이 불류, 에이 불비라는 구절은 내가 나 자신에게 그리고 후배들에게 늘 강조하는 덕목이 되었다. 후회하지 않아. 김주하. 후회하지 않는다. 짧은 생이지만 평생 지키려고 노력하는 내 좌우명이다. 어떻게 보면 이를 저질러 놓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말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뜻을 생각해보면 단지 위로를 위한 말처럼 들리지는 않는다. 사람은 어떤 일을 겪든지
그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엔 자기를 되돌아보며 그때 그렇게 말할 걸, 혹은 이렇게 행동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 섞인 자기 진단을 한다. 이런 진단이 있기에 그 사람의 다음 행동과 말이 더 나아지고 발전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아니, 정확하게는 후회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야만 한층 현실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원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그런 순간이 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최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행동을 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강박일 수도 있다. 내가 끝까지 경계해야 할 것은 강박 끝에 오는 자기 합리화이지만 글쎄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길 바랄 수밖에 없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소서. 김중미. 내 삶의 자리는 가난한 아이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고 노는 동네 공부방이다. 20년 전 인천의 바닷가 변두리에서 빈민운동을 시작하고 공부방을 열었을 때 선배들은 가난한 이들을 교육하고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냥 너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사는 법부터 배우라고 충고했다. 처음에는 공부방을 통해 만나는 아이들, 이웃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온 후배들이 서로 만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뿌듯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결손이 아이들에게 생각보다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은 그 상처로 인해 열등감, 좌절, 무기력, 무관심, 의심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처음에는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애정과 책임감,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거라 믿었다. 그러나 늘 제자리 걸음이었다. 아니, 뒷걸음질이었다. 나를 비롯한 공부반 교사들은 수시로 무기력과 좌절에 빠졌다. 그러던 중에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청소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학교 앞에서 초등학생들의 버스표나 푼돈을 빼앗던 중등부 아이가 공갈 협박으로 걸려 경찰서에 잡혀가고 또 한 아이는 친구의 트레이닝복을 빌렸다가 깜빡 잊고 못 갖다 준 것이 절도죄가 되어 구치소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남편과 사태를 수습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와중에 더 큰일이 일어났다. 학교와 공부방을 그만두고 속을 썩이던 아이들 둘이 폰드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폰드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게 급선무였다. 우리는 우선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는 가정에서 분리시켜 함께 살면서 아동상담소, 정신병원 등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아이들은 쉽게 폰드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아이들은 구치소를 들락달락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에 가서 간식과 영치금을 만들어 넣어주고 되돌아 나올 때면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들의 노력에 전혀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이 원망스럽고 아이들을 그렇게 벼랑 끝으로 내몬 사회에 대한 증오심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우연히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수기에서 이 기도문을 읽게 되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 짧은 기도문을 읽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안달을 부리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보였다. 나는 아이들이 본드를 하게 된 상처를 들여다보고 어루만져 주면서 같이 아파하기보다는 그저 온갖 약을 발라 겉으로라도 상처가 아물기만을 바랬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좋은 약을 쓰는데도 왜 낫지 않느냐며 아픈 아이들을 닥달하고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바로 내가 뭔가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교만과 뜻대로 안 되는 아이들을 향한 분노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내 문제를 보게 된 뒤 나는 좀 더 느긋하게 아이들을 기다릴 수 있었고 아파하는 아이들 곁에서 함께 울며 아이들의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고 자신들을 올가매던 그늘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 아이들은 성실한 노동자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공부방에서 그 아이들을 닮은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난다. 또 여전히 날마다 아이들이 더 바르고 현명해지도록 바꾸고 싶어하는 나 자신과 맞닥뜨린다.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이 기도문을 외운다. 넌 남들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박누리. 비록 지금은 한참 모자라는 글솜씨로 칼럼도 쓰고 번역도 하고 한마디로 어설프게나마 글쟁이 대열에 발을 들이밀었지만 대학교 1학년 때만 해도 나는 내가 글을 쓰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의 전공은 글이나 그림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금융정책이었고 학창시절 줄곧 달고 다녔던 자칭 타칭 문학소녀 타이틀과는 달리 돈과 숫자에 파묻혀서 일생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게다가 대학을 다닌 곳이 우리나라도 아닌 미국이다 보니 제 나라 말도 아닌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었다. 남의 나라에서 처음 시작하는 유학 생활이라 아무래도 영어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마음에도 없는 영문학 작문 수업에 등록을 했다. 그런데 신입생 지도 교수이기도 했던 담당 교수가 얼마나 깐깐하고 까다로운지 한 학기 내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완벽한 글을 요구하는 그 교수의 눈에 완벽은커녕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내 글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었다. 끝내 학점을 주지 않겠다는 교수의 으름장에 그야말로 패닉 직전까지 갔는데 불면증과 위경련에 시달리는 내 꼴을 보다 못한 학교 병원 주치의가 전화로 한두 마디 하자 그제서야 2학기까지 계속 자기에게 작품을 제출한다는 조건하에 겨우 합의를 해주었다. 한 학기 동안 시달린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2학기까지 그 교수에게 계속 글을 써내야 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신입생 지도 교수에게 지키는 것도 무섭고 학점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2학기가 절반이 지나도록 요구하는 대로 과제를 써냈다. 마침내 길고 긴 시간들이 지나가고 교수와의 마지막 미팅 날이 왔다. 마지막 날이니 뭔가 일장 연설을 기대했는데 의외로 교수는 급한 일정이 있다며 사무실 앞에서
이전에 제출했던 페이퍼들만 돌려주었다. 첫 시간과 마찬가지로 한 장 한 장 작고 꼼꼼한 글씨로 종이 가득한 코멘트가 쓰여 있었다. 꾸벅 인사하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등을 돌리려는 나에게 교수는 1, 2학기 동안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멋진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 계속 정진해라. 넌 분명히 좋은 작가가 될 거야. 넌 남들과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거든. 그 교수에게서 들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칭찬이라 살짝 감동을 받았지만 작가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이후로 나는 2번 다시 영문학 수업을 듣지 않았다. 게다가 휴학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 교수를 다시 만날 일은 더더욱 없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가? 요즘 전공인 금융정책과는 전혀 다른 글쟁이가 되어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간혹 그 교수가 웃으며 던졌던 그 한마디가 떠오르곤 한다. 그리고 이런 시선으로 그림을 볼 수도 있구나 싶어 참 좋다는 독자들의 격려를 받을 때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다시 그 교수 밑에서 글 쓰는 공부를 해볼까 하는 얼토당토하는 생각을 하며 혼자 싱긋 웃는다.